힘드시죠? 자, 21페이지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연결해서 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별개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게 그대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앞에 나왔던 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니까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시면서 고정 소수점이라는 형태가 제시가 되는데요. 자, 앞에 잠깐 볼게요. 이 고정 소수점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플러스 13이라는 데이터를 주면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하죠. 하지만 컴퓨터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변경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변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이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고정 소수점 표현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주어진 양수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특징이 이진수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자리수를 뭘로 주냐 그러면 부호 비트로 판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숫자가 음수, 양수 두 개 나눠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자리는 부호 비트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적어주냐? 0과 1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0을 적으면 얘는 양수가 인식이 되는 거고요. 1을 적으면 얘는 음수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 소수점으로 표시된 데이터의 첫 번째 자리 비트를 가지고 우리는 뭘 결정하냐? 부호를 판정하는 방법이 고정 소수점이라는 단어 쓰면 나머지 자리수를 가지고 이진수의 데이터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수 13 형태가 주어졌으니까요. 양수니까 부호 비트다 뭐 적어주냐? 0을 적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를 0으로 채워주면 나머지의 비트 수를 가지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숫자죠. 1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앞에 배운 방법대로 이진수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자, 13의 이진수가 누구였죠? 13은 누구 다음은 돼요? 8, 4, 2, 1에서 8과 4와 1을 다음 만들어지겠네요. 얼마? 1, 1, 1 적어주고요. 나머지를 전부 다 뭐로 적어주냐? 0으로 적어줄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는 뭐로 보냐? 고정 소수점의 데이터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약속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상에서나 어디서는 고정 소수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해석을 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자리는 부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자리수를 전부 다 이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진수 바꾼 거예요. 여러 문제에서 양수를 이진수로 바꿔요. 고정 소수점 표현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뭐로 하시면 돼요? 이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읽을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요거는 데이터가 아닌 거죠. 데이터가 아닌 뭐로 보겠다? 부호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법. 이걸 고정 소수점 표현으로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플러스 4에 대한 5비트짜리의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하라면, 이거는 자리수는 문제가 주정에 나눕니다. 8비트가 나올 때도 있고 16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 4에 대한 5비트의 고정 소수점을 표현하라 그러면 몇 칸 그리란 말이에요? 5칸 그리란 얘기죠. 이렇게 5칸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리가 뭘 차지한단 말이에요? 부호를 차지하는 개념이니까 데이터는 별개로 취급하는 거죠. 부호니까 양수 데이터란 말이에요. 뭐 적어주겠다? 0 적어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수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진수 데이터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건 그대로 1, 2, 4, 8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누가 있으면 돼요? 4만 있으면 되겠네요. 적어줍니다. 01, 0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뭐로 보겠다? 양수 4에 대한 고정 소수점 표현으로 보란 얘기죠. 여기까지.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고정 소수점 표현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자리수를 부호 비트로 판정을 하고 나머지를 이진수 데이터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정 소수점의 표현이라 불러요. 그러면 양수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마이너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뭐 쉽게 따지면 되는데 이 방법이 책에 설명합니다만 세 가지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부호화 절대치라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가 1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가 2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의 세 가지 형태의 요소로 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뭔가 예제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책은 나중에 이를 보시면 되는 거고 표현 방법을 이해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부호와 절대치라는 방법은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쉽게 따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랬죠?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 양수에 대한 표현된 숫자에서 뭐 바꾼다? 부호만 바꾸면 돼요. 부호만 바꿔버리니까 얼마 되죠? 1, 0, 0, 0, 1, 1, 0, 1 적어주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첫 자리가 뭐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으니까 얘는 뭐로 보냐?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너무 간단히 끝나네요. 고정 소점의 양수 데이터인 아닌 음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인 부호 비트 값만 뭐로 바꾸냐? 1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있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거 얼마예요? 첫 자리가 뭐로 돼 있어요? 0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플러스 데이터죠. 데이터가 얼마죠? 0이에요. 밑에 거는 부호가 뭐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데이터는 뭐죠? 0이에요. 이 말은 얼라리요 고정 소점 방식의 부호와 절대치를 통해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의 표현이 몇 개 나오냐? 2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데이터 처리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생기겠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 고정 소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부호만 변경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나타낸 결과 지금처럼 0이 2개가 나오니까 처리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 없겠냐? 그래서 만들어지는 방법 생각을 한 거죠. 요게 뭐로 바뀌면 돼요? 0만 1로 바뀌어버리면 마이너스처럼 취급되는 거니까 우리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 양수로 표현된 숫자를 1의 보수를 취해버려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이 숫자의 1의 보수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거죠. 1의 보수 어떻게 구하죠? 0과 1을 뒤집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저기 있는 숫자를 뒤집어주니까 1, 1, 1, 1, 0, 0, 1, 0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네요. 전혀 아니지만 우리는 약속을 한 거죠. 컴퓨터한테 통보하는 거야. 우린 지금부터 1의 보수법에 따른 표현으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결과 양수를 뒤집어준 이거를 컴퓨터는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드릴까요? 왜요라고 의문을 달지 마요. 왜곡하면 저도 한번 복잡하시는 거 힘들어지는 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준 거를 컴퓨터는 뭐로 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본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마찬가지 1의 보수를 통한 마이너스 표현하란 말이 나오면 누구부터요? 양수부터 먼저 표현을 하고 이 표현된 데이터를 뒤집어 준 거를 컴퓨터는 뭐로 보냐? 마이너스로 읽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니까 여기서 왜 저럴까 의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뒤집어서 만든 이거를 컴퓨터는 뭐로 본다? 마이너스 데이터로 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까 방금 말한 거죠. 000이 플러스 0인데 이거에 1의 보수를 취하니까 이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0이라는 데도 존재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세 자리를 가지고 이진수를 표시하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호와 절대치라 그러면 이게 이제 부호 비트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0이고 얘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 있어요? 플러스 0도 존재하고 마이너스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있다라면 이거를 1의 보수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면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0이면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0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1의 보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 뭐가 생긴다?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두 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자? 요따가 1을 더해요. 그럼 뭐가 돼요? 0, 0, 0, 0 생기죠? 올림수일 나오니까 자리 버림해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냐? 0이 만들어지네요. 신난다. 1의 보수에다 더하기란 게 뭐였는데요? 좀 전에 왔던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보수로 적어주니까 1, 1, 1, 1, 0, 0, 1,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네. 이거는 더하기 1에서 만들어지니까 0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로 쓰겠다. 뭐 이거나 이것보다는 주로 누구 쓰냐? 2의 보수법에 대한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까지 내용까지는 굳이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발은 항상 누구예요? 양수 출발이에요. 양수로 표시된 데이터를 갖다가 부호 자리만 1로 바꾸면 부호와 절대치가 되는 거고요. 저놈을 뒤집어서 만들어준 게 누구다? 1의 보수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 번 더 더하기 1에서 만들어준 게 누구다? 2의 보수의 표현법입니다 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가 언급됐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게 나오면 마찬가지 맞춰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을 따지면 정말 복잡해지는 부분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여기는 부담 안 드릴게요. 이건 뺍시다. 빼는 대신에 문제에서 제시된 방법은 이걸 아시라는 얘기죠. 맞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수에 따른 변환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제일 밑에 문제 나와 있죠. 마이너스 8을 2의 보수로 표현한 게 뭐냐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나오면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를 2의 보수로 만들어주면, 이때는 몇 자리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지만 아래쪽에 보기를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전부 다 8자리 형태로 돼 있어. 그럼 나도 마찬가지 어떻게 만든다? 8자리 형태로 맞춰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8에 대한 2의 보수로 표현해달라. 마이너스 8 출발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양수 8에 대한 표현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00001000 이게 양수 8이죠. 왜? 부호 1, 2, 4, 8, 16, 32, 64를 되니까 양수에 대한 표현부터 먼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마이너스 8에 2의 보수를 표현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일단 1의 보수부터 먼저 취해주겠죠. 뒤집어 줍니다. 1111 011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하죠? 더하기 1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2의 보수였잖아요. 1하니까 얼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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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이란 결과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8에 대한 2의 보수 표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숫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일단 출발합니다. 양수 데이터부터 먼저 출발을 하시고요. 양수로 만든 고정소점 형태에서 뒤집어 준 게 1의 보수의 마이너스 표현이 되실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에서 만들어지는 게 2의 보수의 표현법으로 작성되어지는 거니까 이 방법을 이해를 하세요.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1에 대한 수를 2의 보수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리수는 8비트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1에 대한 수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1에 대한 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스타트는 항상 뭐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양수 데이터부터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양수로 표현된 숫자를 갖다가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변화시켜주는 부분이니까 배운 방법 들어갑니다. 양수 21에 대한 숫자 표현 어떻게 되죠? 8칸 그리죠. 여기 뭐 들어가요? 부호 비트가 포함된다 그랬죠? 양수니까 뭐 출발하자? 0. 데이터 나타낼까요? 1, 2, 4, 8, 16, 32, 64가 표시가 될 테니까 22는 누구 하면 돼요? 누구죠? 16과 4와 1을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16과 4와 1을 표현한다. 나머지 제로 지정을 하시면 되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양수 21에 대한 표현이니까 얘를 뭐로 바꾸자? 마이너스 21이 되게 한 첫 번째 방식이죠. 뒤집어준다. 1의 보수를 취해달라는 얘기예요. 뒤집으면 되니까요. 쉽게 하죠. 1, 1, 1빵, 1빵, 1빵. 요게 마이너스 21에 대한 1의 보수의 표현법이더라. 우리는 2의 보수를 요구한 거니까 요따 뭐 하죠? 더하기 1을 시켜주세요. 결과
1, 1, 1, 빵, 1, 빵, 1, 1이라는 결과.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21에 대한 2의 보수의 표현법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앞에 나온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수 편합부터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진법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진법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점은 잘 확인을 하세요. 규칙 되겠어요? 한 번씩 더 연습해 보셔야 될 거고요. 방법 자체를 잘 구분하고 여기서 좀 더 치사하게 문제를 내볼까요? 2의 보수로 표현하고 이렇게 나와요. 문제 말 뜻 될까요? 마이너스 21에 대한 2의 보수를 표현하시는데 그 수를 16진수로 바꾸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의뢰 표현된 야를 뭐로 바꾸란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16진수 데이터로 바꾸란 얘기예요. 얼마죠? 16진수 바꾸면?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처리했어요? 1, 2, 4, 8 잘라불고 1, 2, 4, 8 빼들어오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2장 마지막에 나왔던 이 파트는 계속 전 파트가 연결돼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8, 4, 1이니까 얼마? 14가 되죠. 14니까 뭐죠? 2. 8, 2, 1이니까 11이에요. 11은 뭐다?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내는 거죠. 한 개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시켜서 어떻게 하냐? 진법 변환까지 같이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하나 딱 떨어져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처음에다 진법 변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고정수도 바꾸는 형태가 나오면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형태가 나오든 이거는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잘 구분하시면서 일단 숫자 표현의 방법, 고정 소수점의 표현법에 대한 형태, 변환법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예가 이제 책에 설명되는 거죠. 음수의 표현 방식의 특징으로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2의 보수에 대한 특징을 말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참조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보다는 아무래도 뭐가 나겠어요? 변환법 위주가 많이 설명이 될 테니까요. 그 변환 형태를 이해하시면서 세 가지입니다.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의 세 가지 방법 자체를 잘 구분하시고요. 표현 자체를 확인 부탁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나왔습니다. 표현 범위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표현 범위는 부호와 절대치와 1의 보수의 표현 범위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1승의 마이너스 1까지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2의 보수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2의 n-1승부터 2의 n-1의 마이너스 1승까지가 표현이 돼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호와 절대치와 부호화된 1의 보수는 0이 두 개 있잖아요. 이 플러스와 0이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양쪽 동일한 반면 2의 보수에서는 0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냐? 마이너스 데이터를 한 개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n이 8로 가정했을 때 부호와 절대치와 1의 보수의 표현 범위를 보시면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의 표현 범위가 주어진다라면 2의 보수의 표현 범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숫자 표현 범위가 만들어지더란 점. 이거는 이론적으로 문제를 내면 낼 확률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으로 기억하면서 n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가 얼마나라 물어보면요. n개의 비트예요. 그러면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비트면 0, 1밖에 표현 못하잖아요.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죠? 00, 01, 10, 11, 4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빵빵빵부터 시작해서 111까지니까. 그럼 결국 n비트를 가지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계만큼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8개 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8비트니까 몇 승? 2의 8승계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누구 빠져야 돼요? 부호는 빠져야 되죠. 부호는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는 누구야? 요 7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2의 8승이 아닌 뭐겠어요? 2의 n-1승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표현될까요? 그리고 뭐가 생기죠?
마이너스 2의 n-1의 마이너스 1. 즉 왜? 마이너스 0 안에 빠지고 또 마이너스 2의 n-1 플러스 1 나오는 이유가 마이너스 0도 있고 플러스 0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 방법에서의 표현 범위가 요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된 이유가 뭐다? 부호 비트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지는 거고 2의 보수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0이 없거든요. 플러스 0밖에 없으니까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2의 n-1승부터 2의 n-1의 마이너스 1까지의 표현 범위를 가진다고 적어둔 거니까 기억하는 거는 혹시나 모르니까요. 2의 보수의 표현 범위 정도는 봐두세요. 마이너스 2의 n-1승부터 2의 n-1의 마이너스 1까지의 표현 범위를 가지고요. 아래쪽에 숫자 적어놨죠?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숫자 표현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보 처리 파트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다른 거는 굳이 안 외운다 하더라도 2의 보수의 표현 범위 정도는 한 번쯤 눈여겨봐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서 꼭 기억하세요. 고정 소수점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1의 보수를 취하고 거기다 다시 더하기 1에서 만들어준다는 점을 잘 기억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게 되면 22페이지에 방금 했던 예제가 나와 있네요. 8비트 컴퓨터에서 10진수 마이너스 13을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한 게 뭐냐라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표현 보면서 순서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양수 13부터 먼저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뒤집어준 형태가 뭐냐? 1의 보수가 되고 부호만 변경한 게 부호 절대치가 되는 거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 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비교하시면서 부호와 절대치의 표현법에 대한 형태, 1의 보수, 2의 보수의 표현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쭉 연결되네요. 처음에 나왔던 게 누구였어요? 진법 변환 문제 설명이 됐고요. 두 번째 보수 구하는 게 설명이 되고요. 결론은 얘들을 다 두드려 뭉친 게 세 번째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은 연결해서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낸다면 이 두 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진법 변환과 더불어서 보수 표현 문제가 두 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절대 놓치지 않고 꼭 기억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자료의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뭐 비중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비중을 둘 필요 없는 거고, 자료의 내부적 표현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내부적 표현이에요. 안에서 표현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정, 소수점 같은 것들이 내부적 표현법이라 본다면, 두 번째 말하는 외부적 표현이란 단어는 처리된 결과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할 때의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즉 우리가 못 보는 건 내부적 표현이에요. 고정 소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지를 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제가 처리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코드는 전부 다 외부적 표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BCD 코드, ASCII 코드, FCD 코드 같은 이런 종류들은 외부적 코드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적어놨네요. 자료의 내부적 표현이란 단어는 앞에 나왔던 고정 소점 표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제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적어놨네요. 자료의 외부적 표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BCD 코드, ASCII 코드, FCD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ASCII 코드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집에 쓰는 개인 퍼스널 컴퓨터 코드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숫자 A를 문자 A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A와 매치되는 이진수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문자에 대한 이 코드, B에 대한 코드, C에 대한 코드를 다 정의한 걸 우리가 ASCII 코드라 표현을 하고, 한 문자당 몇 비트씩이냐? 7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비트의 데이터 표현 방식을 우리가 ASCII 코드라 표현을 하고요. 7비트니까 총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의 7승계, 총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 방식, 얘를 우리가 ASCII 코드라는 형태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인 퍼스널 컴퓨터의 코드 방식을 ASCII 코드 형태로 쓴다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FCD 코드, 얘는 8비트의 데이터 표현법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256개의 문자인 대형 컴퓨터에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이름만 한번 봐두세요. ASCII와 FCD이란 단어가 뭡니다. ASCII는 7비트로 표현되고요. FCD는 8비트로 표현된다는 정도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박스에 적어놨네요. 이것도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유니코드와 아스키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유니코드란 형태가 뭐냐? 이름만 기억하세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한된 국제적 문자 코드를 이거를 유니코드란 형태로 쓴대요. 그런 같다라는 정도고요. 뭐 구체적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유니코드가 뭐다? 국제적으로 만든 공통된 코드를 말합니다 정도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쓰는 개인 퍼스널 컴퓨터의 코드 방식이니까 그런 정도만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거 기억하세요. 유니코드는 아스키를 인식할 수 있지만 아스키는 유니코드 문자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로 언급이 되죠. 설명이 잘못된 게 뭐냐 이렇게 언급이 될 때가 있고 실제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유니코드는 아스키를 인식할 수 있지만 아스키는 유니코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라는 정도 내용만.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네 파트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요. 네 번째는 자료의 내부적과 외부적 표현에 대한 거는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상식선에서요. 아스키는 7비트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앱시딕은 8비트입니다 정도만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기타 코드에서 기타 등등 코드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백 가지가 넘단 말이에요. 그들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런 데이터의 표현법들에 대한 것들을 기타 코드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조금 기억하실 게 몇 개 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코드의 정리 형태 적어놓고요. 가중치 코드, 비가중치 코드, 자기 보수 코드, 에러 검출 코드, 에러 수정 코드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제시되는 거예요. 이 코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 자체로 인식이 안 되죠. 뭐로 바뀌냐? 숫자로 바뀌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코드법과 그 코드법의 변환법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두 번째 가중치 코드라는 형태를 적어놨는데요. 이 가중치 코드란 말은 각각 숫자마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841 형태, 이진수 바꿀 때 쓰는 841 같은 각 자리마다 고유한 숫자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가중치 코드란 단어를 쓴다는 점. 그래서 한 장 뒤로 넘어가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가 뭐냐 그러면 BCD 코드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BCD 코드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를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요. 뭐 책에 뭐라 많이 적어놨어요. 10진수 한 자리 수를 2진수의 4비트로 표현하는 이진화 10진 코드를 설명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숫자를 키보드를 하나 누를 거예요. 1을 누르면 1이라는 숫자를 2진수 4자리로 바꾸는데 그 각각의 자리수를 뭘로 가지냐? 842를 가진대요. 결국은 쉽게 따질게요. 2진수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주어진 수를 2진수 형태로 변경하라는 형태가 BCD 코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다른 말로 이진화 10진 코드란 말이 나오면 똑같이 BCD 코드란 단어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입출력, 10진수의 입력과 출력을 간편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코드를 BCD 코드란 단어로 설명합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자,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문제에서 BCD 코드로 변환하라는 말이 설명이 될까요? 내용은 거기는 그대로 보시면서 근데 내용 문제보다는 마찬가지 변환법 문제가 나올 테니까 BCD 코드로 변환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쉽게 가요. 7을 BCD 코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숫자를 키보드에서 7을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7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이진수 4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4자리의 각각 자리마다 가중치를 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8과 4와 2와 1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8, 4, 2, 1 중에서 누가 있으면 돼요? 4, 2, 하나가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0, 하나, 하나, 하나 적어주는 게 BCD 코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 바꾸면 돼요? 그냥 이진수로 바꾸는 게 이놈이 다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BCD 코드로 바꿔주세요란 말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대로 숫자 한 자리당 이진수 4자리 형태를 주는 게 BCD 코드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456에 대한 10진수의 BCD 코드를 바꾸세요. 그러면 456을 2진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456 숫자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키보드에 456 있어요? 없잖아요. 뭐 눌러야 되죠? 4 한 번 누르고 5 한 번 누르고 6 한 번 눌러야 돼요. 4 누르니까 뭐 들어가죠? 이렇게 4자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 누르니까 4자리가 들어가고요. 6 누르니까 4자리가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4에 대한 형태니까 뭐 적어죠? 0100, 5니까 0101, 6이니까 0110. 이게 456에 대한 BCD 코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숫자를 뭐로 바꿔달라? BCD 코드로 변경하세요. 또는 2지나 10진 코드로 바꾸란 말이 나오게 되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자리씩 누르는 거예요. 한 자리씩 눌러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 하나당 2진수 4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각각 자리의 가중치를 뭘로 가지는 코드? 8421로 가지는 코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출제가 됐어요. 기억하시면서 이런 숫자에 대한 BCD 코드 바꾸세요.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씩 한 자리당 2진수 4자리로 바꾸는 코드 방식, 이걸 우리가 BCD 코드, 다른 말로 2지나 10진 코드란 단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있는 2421 코드란 말은 뭐겠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가중치가 뭐란 말이에요? 2와 4와 1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얘는 변화법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름만 이해하시면서 아, 이런 개념이 가중치 코드구나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라고요. 뜻은 될까요? 그래서 문제 제시합니다. 어떤 수를 가중치 코드인 뭐 무슨 코드로 바꿔달라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 한 자리당 10진수 한 자리당이죠. 한 자리당 2진수 4자리로 표현시켜주는 방법입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정보 처리에 나오는 건데 74, 2의 바, 1의 바의 코드를 10진수 6은 얼마냐? 이게 뭘까요?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이 말이에요. 그럼 가중치를 뭘 가진단 말이죠? 7과 4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10진수 6에 대한 표현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얼마다? 7,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말을 하는 거예요. 6이 되려고 하면 누구 있어야 되죠? 7하고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그럼 값이 얼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중치 코드는 결국은 개념은 똑같아요. 자리수를 차이는 동일한데 단지 다른 건 이름에 따라 뭐가 들어갈까요? 요게 들어오면 7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841 코드는 841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는 거니까 요게 가중치 코드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456이다 그러면 한 방에 처리되는 게 아니죠. 4 따로 5 따로 6 따로 따로 다 지정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릴까요? 실제 출제된 문제고요.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잘 구분해서 보기 부탁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세 번째 말합니다. 비가중치 코드란 단어인데 지금 보시는 이런 코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법을 비가중치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첫 번째 보시면 비가중치 개념 적어놨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의미가 없는 일정 크기의 값이 없는 코드를 의미하고 연산에는 적합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 보시면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액세스3 코드, 다른 말로 3초가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세 번째 보이네요. 그레이 코드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거 두 개의 변환 형태, 다시 말하면 숫자를 이와 같은 코드로 바꾸는 방법을 잘 확인을 부탁드릴까요? 그 중에 액세스3 코드는 3초가 코드 의미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든 코드를 우리가 액세스3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3초가다. 7에 대한 3초가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발은 8421 코드예요.
여기에다가 뭘 더하겠다? 이진수 3을 더해서 만든 코드를 3초가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해진 결과가 얼마냐? 1010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굳이 이렇게 이진수 바꿀 필요 없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다 그냥 3을 더해요. 3 더하니까 얼마죠? 10이에요. 10을 뭐로 바꾸면 돼요? 이진수로 바꾸는 게 다예요. 각각 자리에다 뭘 더하겠다? 한 자리당 3을 더해주는 거야. 3을 더해서 나온 결과를 841 이진수로 변경한 코드를 우리가 3초가 코드라는 단어 설명이 된다. 그 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진수에다 3만 더해주면 돼요. 얼마 나온다? 10이네요. 10을 뭐로 바꾸자? 이진수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굳이 바꿔가 더할 필요 없으니까 10진수를 더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처럼 표현만 하는 걸로. 이게 3초가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말 그대로입니다. 주어진 값에다 뭐 하겠다? 3을 더해서 만들어주는 걸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있어요. 37의 3초와 코드 얼마일까요? 얼마 더하죠? 3을 더해서 40 아니고요. 앞에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뭐 눌러요? 3 누르고 7 누르잖아요. 3 따로 7 따로예요. 그 말은 요래 나눠야 돼요. 요래 3 더하고 요래 3 더하고 결과 얼마죠? 6이고 10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 얼마다? 0110 그 다음에 1010. 요게 이제 37이라는 숫자의 3초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까지는 문제가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일단 개념상으로 보는 거니까 BCD 코드의 표현법을 확인하시면서 3초와 코드의 표현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하나 정도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주는 방금 했던 BCD 코드가 주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3초와 코드의 표현법으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레이 코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숫자를 어떤 일정의 방법에 따라 변화시켜주는 형태인데 일단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주어진 숫자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11이라는 이진수 형태가 있다.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내려가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이놈을 XO와 연산을 해요. 자, 기억 떠올려 볼까요? XO가 뭐였죠? 배운 건 인정하세요. 오늘 앞에 나왔던 거죠. XO가 뭐였어요? 베타적 논리 합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똑같으면 0이고 서로 다르면 1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XO라고 했으니까 1, 0이잖아요. 결과는 뭐 나오자? 1. 또 요놈과 요놈을 XO와 하니까 서로 다른 신호니까 1. 그 다음에 누구? 세 번째, 네 번째를 XO화 시켜주니까 0.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레이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가 나오면 이 자료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시켜달라고 설명이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XO화 시키는 거예요. XO화 시킨 나온 결과를 우리가 1로 주고 그 다음 자리 마찬가지, 그 다음 자리 마찬가지 각각의 숫자를 XO화 시켜 나온 결과로 변환시켜주는 방법, 이걸 우리가 그레이 코드의 변환법이라 불러요. 주로 제일 많이 따진 게 세 가지죠. BCD 3초가 그레이 코드의 변환법이 정보 처리에서도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코드였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둘 수 있도록. 결코 많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거예요. 요게 바이너리 코드고 요게 그레이 코드예요. 그러면 정보 처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반대로요. 이 그레이 코드로 표현된 자료를 뭐로 바꿔달라? 바이너리로 바꿔달라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래가 이번에는 똑같이 그냥 안 바뀌어요. 이거는 대신 요놈과 요놈을 XO화 시켜줘요. 그리고 이놈과 이놈을 XO화 시켜줘요.
이놈과 이놈을 XOR 시켜서 1. 그 원래 코드인 바이너리가 나와요. 다시 봅니다. 주어진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로 바꿔달라. 바이너리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달라고 제시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자리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XOR 시킨 결과를 두 번째 자리 주는 거고요. 둘, 셋을 세 번째, 셋, 넷을 네 번째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레이 코드 변환법이라면 반대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레이 코드로 표현된 자료를 이진수로 바꿔달란 말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그냥 내려가고요. 첫 번째를 대각선으로 계산하는 거야. 대각선으로 XOR 결과 내리고, 대각선 XOR 내리고, 대각선 XOR 내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바이너리, 그레이, 바이너리 바꾸는 방법.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환법 정도는 구분을 하시고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표현 자체는 기억 부탁드릴 거예요. 앞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3장은 거의 바꾸는 게 다예요. 이진수 바꾸죠, 고정소든 바꾸죠, 보수 바꾸죠, 지금처럼 코드 바꾸죠. 이런 변환법 자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예요. 한 번씩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안 만들고는 이거는 당연히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까요. 잘 구분을 하시면서 책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2번에 3초와 코드, BCD 플러스 3한 코드가 되고요. 대표적인 자보수의 비가중치란 단어 쓸 거고요. 841 코드의 연산을 보정하기에 맞는 코드란 점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레이 코드는 BCD 코드를 인접한 비트를 XOR 연산해서 만든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비트만 변화시켜서 만든다는 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코드입니다라는 거. 이론적보다는 이제 변환법 위주가 나올 테니까요. 이런 표현법 세 가지, BCD, 액세서리 코드, 그레이 코드의 변환법을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6을 3초가 그레이 코드로 바꾸세요. 참고로 저런 코드는 없어요. 시험을 내기 위해서 만든 코드죠.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면? 뭐란 말이죠? 6을 3초화 코드로 만든 다음 그 결과를 다시 뭐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레이 코드로 바꾸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러면? 6의 3초화 코드니까 얼마예요? 더하기 얼마라 그랬죠? 3하라 그랬죠? 그럼 결과 9니까 9에 대한 3초화 코드 적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1, 0, 0,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뭐로 바꿔달라? 그레이 코드로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죠? 첫째 자리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고요. 그 다음 누구? 첫 번째, 두 번째를 XOR 시켜달라는 거죠. 한 결과니까 얼마? 1. 0, 0이니까 뭐가 돼요? 같은 신호는 0 나오게 돼 있고 0, 1이니까 1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제시하는 결과는 1101이라는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문제가 예전에 정보 처리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종합하는 문제죠.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는 형태니까 BCD 코드, 3초화 코드, 그레이 코드의 기본 표현 자체를 잘 확인을 부탁드릴까요? 알지 모르게 우리가 아는 이런 코드가 많은 거예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의 변환법들 잘 구분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페리티 코드란 단어가 나오고요. 해밍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변환하기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 분위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이해 드릴 테니까 이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이 두 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코드가 아닌 이제 통신용 코드로 많이 쓰는데 페리티 코드란 단어가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뭐라 적어놨냐 그러면 코드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데이터 비트 외에 1비트의 페리티 즉 추가 비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비트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오류 검출용 코드 방식을 우리가 페리티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적어놨네요. 페리티 코드는 오류 검출할 수는 있지만 수정은 할 수 없는, 즉 오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방법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페리티 방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통신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페리티란 방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1비트의 자료만 추가시켜서 오류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페리티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적어놨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란 단어 뜻이 어떤 것이냐? 자, 봅시다. 뒤에 가면 이제 통신 파트에서 이제 설명이 될 건데요. 내가 어떤 송신 측에서요, 수신 측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 데이터를 보냈는데 받는 측에서 과연 여기에 이 오류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겠다? 이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착했을 때 오류 있다 없다를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에다가 뭐 하느냐? 1비트를 붙여서 보내줘요. 1비트를 붙여서 주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페리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부가 비트를 붙여서 오류 검출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변화 없고요. 그냥 제일 뒷자리에다가 한 자리에 비트를 추가시켜 주는데 이 추가시켜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홀수 페리티를 이용하는 방법과 짝수 페리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말하는 홀수 페리티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이 자료를 보낼 거예요. 이런 7개의 비트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측에서 오류가 있나 없나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자료 제일 뒷자리에다가 0과 1을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0과 1을 더 붙여주는데 뭘로 기준할 거냐? 홀수 페리티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 자료에 1을 추가시킨 자료의 1의 개수가 무조건 홀수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데이터가 몇 개, 1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 하겠다? 1을 붙여서 전송하는 방법. 얘를 우리가 홀수 페리티 방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수신이 도착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이래 돼버린 거죠. 도착을 하고 보니까 중간에 처음에 1이 튀어가고 뭐로 바뀐 거예요? 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보낼 때 뭐로 보냈어요?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맞춰 보냈으니까 도착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알 수 있다. 이거 에러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검출만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우리가 페리티 검사법이라 부르고 방금 말했던 홀수 페리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제일 뒷자리에 0과 1을 추가시켜서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페리티 방식, 이건 유추가 되네요. 짝수 페리티는 뭐겠어요? 똑같아요. 데이터 개수가 이 말이죠. 1이 몇 개 있더라? 4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길래? 여기다가 0 추가시켜주는 거. 그래서 1의 개수를 짝수 또는 홀수계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해서 받는 측에서는 어디가 고장난지를 몰라요. 단지 1의 개수를 판단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를 체크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얘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법이라는 단어 쓰고 현재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잘 구분하도록 부탁드릴 거예요. 그리고 홀수는 영어 적어놨는 거 보이세요? 뭐 있어요? 오드 페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짝수를 뭐라 부르냐면 이분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하나 적어두세요. 홀수 한문으로 뭘까요?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올 때 홀수란 말 안 쓰고 기수 페리티라는 글자를 쓰면 홀수가 되고요. 우수 페리티를 쓰시게 되면 이거는 짝수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홀수, 짝수라는 형태를 영어의 odd와 even이라는 단어와 씀과 동시에 기수와 우수라는 글자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모르면 틀려요. 또 이거는 뭔지 알 수 없는 거, 쉬운 거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홀수, 짝수 형태의 단어를 기수와 우수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1의 개수를 무조건 뭐 하겠다? 홀수계 또는 짝수계로 만들어 보내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주어진 데이터의 1의 개수를 홀수계, 짝수계로 만들어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냐?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데이터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수평 페리티 쓰겠다 하면 여기를 맞추는 거고요. 수직을 쓰겠다 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홀수 페리티를 쓰겠다 그러면 수직 페리티를 쓰겠다 이 말 나오면 어디 맞추겠어요? 이거니까 이 자리에 뭐 붙이면 되겠어요? 홀수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수직 페리티 쓰는 방법이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를 갖다 비워두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게 잘못된 게 뭐냐,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때 전체 데이터의 수직 또는 수평적 형태로 페리티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방향이든 무조건 뭐만 되면 돼요. 홀수나 짝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 형태를 보시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오류가 있다 없다는 검출은 가능하지만 수정을 할 수 없는 방법, 걔를 우리가 페리티 코드 방식이라는 용어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 좋겠냐, 오류가 있으면 이왕이면 고치면 좋겠어요. 그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그 다음 5번째 말합니다. 해밍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오류를 스스로 검출할 뿐만 아니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코드 방식을 우리가 해밍 코드란 단어, 그래서 1비트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즉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방식을 우리는 해밍 코드란 형태로 쓸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시면 되죠. 페리티는 뭐만 돼요? 오류가 있다 없다 검출만 되는 방법이라면 해밍 코드는 뭐 할 수 있다?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라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검출하고 정정을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의 부가 정보들이 당연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하게 형태 필요하다.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비트 외에 에러 검출 및 교정을 위한 잉여 비트가 많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부가 비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해밍 코드 중에 마지막 적어놨네요. 1, 2, 4, 8, 16, 2의 n승 비트가 오류 검출을 위한 페리티 비트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즉 부가 비트 위치는 아까 말했던 페리티 검사 방법은 제일 끝이 주가 되는 비트라면 해밍 코드는 1, 2, 4, 8 위치에 부가 비트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류 검출을 위한 부가 비트가 많이 든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 말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페리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밍은 검출과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차이점 기억하고요. 페리티에서 단어입니다.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를 기수와 우수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박스에 문제 나와 있네요. 보기는 자료 표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첫 번째, 이진수 빵빵빵빵의 11방일의 2의 보수가 이놈이냐? 맞나요? 뒤집어서 더하기 1 해주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 표현 방어 0이 하나만 존재하나요? 맞죠? 부호와 절대치와 1의 보수는 0이 두 개 있었지만 2의 보수는 0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3번, 페리티는 오류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페리티는 뭐 할 수 있다? 검출만 가능하다는 용어로 쓴다 그랬고요. 네 번째, 해밍 코드로 오류 검출할 수 있어요? 물론 검출할 수 있죠. 뭐도 가능한데요? 정정도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맞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페리티와 해밍이란 단어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고요. 검출과 정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6번 적어놨어요. 해밍 코드의 에러 체크 및 수정.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과 그 만드는 방법의 부가적인 오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형태가 25, 26, 27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쉬운 거 절대 아니고요. 되게 구조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추긴 힘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내겠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해밍 코드의 구성 적어놨어요. 이진수 1012를 짝수 페리티로 해밍 코드를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 같은 페리티 비트의 각자 체크 위치에 1의 비트가 짝수가 되도록 구성해서 해밍 코드를 만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자리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보낼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 1012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페리티 방식이라 그러면 제일 뒷자리 하나만 집어넣으면 끝인데, 해밍 코드는 검출도 하고 정정을 해야 되니까 뭔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 비트 수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부가 비트가 책에 있는 그림처럼 총 몇 비트냐 그러면 7비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는 부가 비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누가 되냐 그러면 요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의 데이터를 페리티로 해밍 코드로 만들어 보낼 건데, 그 보내기 위한 부가 비트가 전체 코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하나 더 있으면 여덟 번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뺀 나머지 위치에 누가 들어가냐? 1011이라는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공식이 그 밑에부터 설명이 되어지는데, 1의 두 번째입니다. 2번 보시면 1의 자리에 페리티 비트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1비트만큼씩 포함하고 1비트씩 건너뛴 1357이 비트 대상이 된대요. 뭔 말인지 복잡한데요. 자, 볼까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숫자 얼마죠? 십진수로 하면 1, 2, 3, 4, 5, 6, 7 맞죠? 요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자리라 칠게요. P1, 요게 P2, P3 형태로 볼 거예요. 이때 P1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1357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는데,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P1, 이 1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1, 3, 5, 7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요 4개의 숫자, 다시 말해서 요 자리가 P1 자리고, 요게 P2 자리고, 요게 P3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P1 자리에 1인 자리, 요 놈의 자리를 뽑아요. 그러면 P1에 들어가도록 하는 자리니까 1의 자리죠? 그럼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번 자리? 3의 자리죠? 1. 그 다음에 3, 4, 5, 6, 7이니까. 그 다음에 1, 3, 5, 7이니까 1, 3, 5, 7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뽑아내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거죠. 뭐냐? 문제가 제시한 게 짝수 페리티를 쓰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게? 짝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101이니까 짝수 맞거든요. 요 자리는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겠다. 요 자리는 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P2에 들어가는 자료는 여기죠. 누구예요? 2, 3, 6, 7이에요. 2 비어있으니까 3, 6, 7이에요. 얘가 뭐 되게? 짝수가 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짝수가 되려고 하면 이 자리에 뭐 들어가죠? 1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1 넣어주면 돼요. 이 자리 들어가는 자료예요. P4에 들어가는 P3 이 자리죠. P4 할까요? 여기 들어가는 자료는 누구예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면 4번 비어있고 5번, 6번, 7번 자리가 1되게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짝수니까 맞죠? 뭐 적어주겠다? 0 적어주겠다. 그러면 1011이라는 숫자에 대한 해밍 코드가 만들어진 결과는 지금 보신 것처럼 011, 0011이라는 형태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나오냐? 이 수를 해밍 코드로 만든 게 누굽니까? 물어볼 때는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전체 봐서 좀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해밍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책에 지금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첫 번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2357과 두 번째가 2367, 세 번째가 4567이라는 자료가 나온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점.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하나, 둘, 세 자리에 1에 맞는 자리의 값을 골라내게 하는 거야. 골라내서 각각의 자리를 뽑은 다음 이 자리가 뭐 되게? 짝수 페리티면 짝수가 되게, 홀수면 홀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겠다? 0과 1의 값을 집어넣어서 해밍 코드를 만들어주도록 하는 방법. 이 점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방법에 따라서 해밍 코드가 만들어집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외우기 힘들까요? 지금 일단 1357, 23 외우기 힘들잖아요. 이 외우기 힘든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좀 접근이 수월할 테니까 만약 7자리니까 1부터 7이고요. 만약 이게 9자리까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만들어서 하나, 둘, 셋, 4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이 나온 자리의 값을 뽑아내서 걔들이 뭐가 되게? 홀수나 짝수가 되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그게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험이 정보처리 시험이었으면 저는 이건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보처리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잖아. 자격증을 위한 거는. 근데 우리는 많이 맞추는 게 좋은 거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밍 코드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방법으로 좀 기억을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반대가 나요. 반대가 뭐냐 그러면 거꾸로 받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그 고치는 방법이 두 번째 해밍 코드로 전달된 코드에 오류 검출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예제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해밍 코드로 전달된 코드에 오류 검출 및 수정을 하라. 즉 짝수 페리티로 구성된 해밍 코드를 00110111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류를 정확하게 고쳐서 만든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거는 만들어내는 걸 설명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꾸로 잘못된 거를 찾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잘 보세요. 똑같이 1번 비트는 누구겠어요? 맨 똑같이 1357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1357을 뽑아내요. 뽑아내니까 뭐 돼 있어요? 0101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뭘로 했어요? 짝수 페리티로 했으니까 정산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0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의 값인 두 번째 자리 값이니까 얼마였어요? 2367의 값을 골라내면 0111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뭐로 만들었어요? 짝수로 만드는데 현재 자료가 뭐로 돼 있어요? 홀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로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값도 뽑아내니까 1011이라 나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우리는 짝수로 만들어 보냈는데 지금 홀수가 된 거잖아요. 오류가 생겼네요. 1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결과가 얼마예요? 뽑고 해보니까 오류가 생긴 부분은 없는 부분은 0, 있는 부분은 1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011 해석합니다. 거꾸로 읽어서 110을 읽어요. 110이라는 숫자에 2진수니까 10진수로 바꾸면 얼마죠? 6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결론은 6번째 자리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6번째 자리가 뭐로 지정되어 있냐 그러면 1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1을 반대값이 뭐로 바꾸자? 0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말 의도하시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결국은 출발은 이거예요. 요거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해밍 코드의 자리수가 7비트면 1부터 7까지의 자리수를 만들어 놓고요. 요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위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1357 되고 두 번째는 2367, 네 번째는 4567이다. 요 값을 가지고 뽑아내서
짝수가 되게 만들어서 숫자를 적는 거는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면, 뽑아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짝수냐 홀수냐를 판정해서 만약에 문제가 짝수였는데 홀수가 나왔다 그러면 1로 체크하고 아니면 0으로 체크해서 숫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역으로 읽으면 1100이란 이진수가 나오면 얘를 10진수로 바꾸니까 얼마 나오더라? 6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누가? 6번째가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으니까 바꿔주면 되죠. 1이면 0으로 0은 1로 돌려주게 되면 정상적인 오류 수정이 된 상태로 설명한다. 요게 해밍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규칙 되겠어요? 그래서 해밍 코드의 가장 키포인트는 요거죠. 요거를 이제 찾아내냐가 주가 되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연결하신다라면 그나마 조금 접근이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기사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규칙을 뭐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요거라는 거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굴 자리를 뽑아서 이를 만들 것이냐는 것만 잘 연결하신다라면 문제풀이는 수월할 테니까 그 점을 기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쭉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진법 변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수 구하는 방법하고요, 고정 소점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코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코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거 더불어서 마지막에 해밍 코드에 대한 수정과 만드는 방법들,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서 확인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게 100% 출제된다 안 된다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시험 같으면 제가 이거를 그냥 포기하라고 말해요. 수업 안 해요. 이거를 그냥 하나 문제 틀리도 관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맞추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라도 항상 일반적인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나올 때마다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방법은 하나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5비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5비트를 해밍 코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몇 자리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쭉 적어봐야 돼요. 그 중에 몇 번짜리? 1, 2, 4, 8 이렇게 부가 비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놈 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나씩 맞춰가죠. 5, 6, 7 맞죠? 5, 6, 7, 8 여기 8이니까 그러면 1, 1, 0, 1, 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해밍 코드로 만드는 자리에서 좀 몇 자리 돼요? 9자리 만들어지겠죠. 이 말 되겠어요? 4자리니까 4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7자리를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에 내가 5비트짜리 해밍 코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부가 비트 위치가 1, 2, 4, 8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뭐 그 4개를 뺀 나머지 자리에 숫자를 채워 나가게 되면 결국 몇 자리까지 나오죠? 9자리까지 나와요. 그러면 9자리까지 나오니까 결국 뭐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얼마예요? 1, 2, 3, 4, 5, 6, 7, 8, 9 7자리니까 1부터 7까지 만들었고요. 9자리니까 1부터 9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이거죠. 누구 가지고요? 1, 3, 5, 7, 9 가지고 자리 만들어내고요. 얘는 P2 자리죠? 뭐 가지고? 1, 2, 3, 6, 7 가지고 만들어내고요. 얘는 P4잖아요? 누구? 4, 5, 6, 7 갖고 만들어내고요. 얘는 P8이에요. 누구 가지고 만들죠? 요 2개 가지고 만들고요. 그러면 요 2개 가지고 뭐 하느냐? 홀수 페리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이해하시면 접근이 좀 수월할 거예요. 해밍 코드의 기본은 요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냐만 잘 판단하신다라면 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요? 짝수, 홀수, 페리티에 맞춰서 1과 0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뽑아내서 짝수냐 홀수냐 판정해서 홀수냐 짝수인데 홀수였다 하면 1로 해주면 되고 아니면 0 해주면 되고 그 수를 읽어주게 되면 수정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요 2가지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설명드린 이 파트죠. 이 파트 첫 장에 논리 회로 하고 그다음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거의 2-3개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해서 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면 4장에 다음 넘어갑니다. 중앙 처리 장치라는 부분에 대한 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연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좀 자르기 애매한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시면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형태는 CPU가 발생시키는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클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CPU 내부의 시간이에요. 1초간 처리하는 쪼개놓은 시간 처리 형태, 사람을 치면 심장 박동 같은 개념을 가지는데 그때 수행되는 가장 세수의 단위를 동작을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명령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CPU에는 레지스터와 플래그가 의미 있는 상태에 변환하도록 하는 동작을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단어 쓰고요. 세 번째네요. 한 개의 명령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연산으로 동작돼서 실행이 된대요. 즉 가장 최소 작은 단위 형태를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라 부르고요. 이런 연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작이 수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먹는다라는 동작을 하나를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수행되죠? 젓가락질, 숟가락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동작들은 뭐라 부르냐? 마이크로 연산이라 부르고 그 연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체 동작을 우리가 매크로란 단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정해놓은 것처럼 한 개의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 수행돼야 된다는 점 기억하고요. 밑에 줄쳐 두세요.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이루어지는 동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 말은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 영산의 정의가 레지스터 값을 바꾸는 동작을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의미를 형태를 이해하시면서요. 한 개의 명령에 여러 개의 동작이 만들어지고 레지스터에 이루어지는 동작들, 그래서 레지스터 값을 바꾸는 동작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는 점으로 단어 형태를 좀 봐주기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연산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발생하는 신호를 제어 신호라 표현을 하고요. CPU에 발생하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마이크로 연산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에 보시니까 제어 신호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칸에 보이세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거기에 무슨 글자 적혀 있어요? 자, 이것도 기억력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앞 시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있죠? PC가 뭐였어요? 뭐 많은 건 안 말할게요. 기억은 나시죠? PC가 뭐였냐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음번 실행할 명령 번지예요. 이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메모리에 주소가 있는 영역인 어드레스로 보내래요. 요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레지스터는 왜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 레지스터 종류들이 다 나오고 그 이름과 매치가 돼야지만 이런 동작들 전체가 인식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동작이 만들어지는 형태, 이걸 이제 가장 기본 동작, 얘를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 쓰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레지스터 값에서 변하는 동작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보다는 앞 시간에 말씀드리죠. 레지스터의 종류와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돼줘야지만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번 설명드렸던 그 단어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마이크로 연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레지스터의 동작, 레지스터 값을 변화시키는 동작이란 점으로 인식을 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시프트라든가 로드와 같은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 연산에 속한다는 점, 기본 정의는 기억하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지스터에 여러 명령이 모여서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레지스터 값을 변화시키는 동작들을 우리는 마이크로 연산이란 용어로 쓰겠다. 그 점을 좀 기억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봅시다. 이 사이클 타임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각각의 동작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통된 시간을 정하는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란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X라는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A, B, C, D라는 동작들이 수행이 돼줘야 돼요. 근데 이 각각의 동작이 움직이는 시간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6초, 얘가 5초, 7초,
3초의 시간을 댄다라면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시간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각각의 명령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을 두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동기 고정식이란 방법을 써요. 무식하기예요. 뭐 할래? 이 중에서 제일 긴 시간 그러면 전원 뭐로 주는 거야? 7초란 시간 동안 이 명령이 수행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동작이 수행되고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귀찮으니까 뭐 하겠다? 가장 긴 놈을 대표 시간으로 정해서 전 동작을 같이 맞추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동기 고정식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수행 시간이 가장 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동작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대표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동기 고정식이란 단어 써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얘들은 괜찮아요. 근데 야는 3초 일하고 몇 초 놀아요? 4초나 놀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야는 언제 쓰기면 좋겠냐? 이런 경우죠. 6초, 6초, 5초, 6초 이런 경우. 이때는 제일 비슷한 6초 좀 다 통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비슷할 때 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 적어놨죠. 동작 시간이 비슷할 때 유리한 방법을 동기 고정식이란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적어놨어요. 장점은 구현이 단순하지만 시간 낭비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일하니까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까요? A, B, C, D가 주어지면 야가 3초, 야는 2초, 야는 5초, 야는 7초다. 그러면 대표 시간 잡으면 시간 낭비가 심하잖아요. 어떻게 할래? 요 놈끼리, 요 놈끼리. 시간대가 비슷한 놈끼리 잡아서 대표 시간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두 번째 말하는 동기, 가변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수행 시간이 유사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끼리 그룹을 만들어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래서 앞에 거보다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만들기는 힘들겠죠. 구현이 복잡한 방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동기 가변식입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기억하시는 거 그게 세 가지예요. 마이크로 연산이 뭔데요? 레지스터 값을 바꿀 수 있는 동작들이고요. 그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 본다라면 그 사이클 타임을 정하는 방법이 동기 고정식. 제일 큰 걸 잡는 방법이고요. 동기 가변식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잡겠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단어만 좀 보세요. 마지막에 비동기식은 안 나와요. 구현하기 힘든 방법이니까 전부 다른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켜두더라도 세 가지 마이크로 연산의 정의와 사이클 타임의 정의인 동기 고정 가변에 대한 차이점 정도만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문제 나와 있네요.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뭐냐? 한 개의 클락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 가장 최소 단위 명령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고요.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사이클 타임이라 표현을 하고요. CPU의 척도를 나타낼 거고요. 하나의 명령은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나요? 아니죠. 여러 개가 모여서 명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다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동작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 명령이 모여서 하나의 명령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거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로드라든가 시프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문장에 설명되어지는 걸로 기억하시면서요. 일단 마이크로 연산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동기 고정과 동기 가변, 이거는 암기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름 자체를 기억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메이저 상태에 대한 건데 이거는 좀 시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던 아까 봤던 레지스트의 종류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레지스트 종류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봐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들어보니까 할만하신 것 같아요. 힘드세요? 재밌죠? 말을 없죠, 말이. 아까 저분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매도 어려운 거부터 먼저 만든 게 낫거든요. 쉬운 거 하다가 뒤에 상처받니 그냥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해갖고 상처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될 거고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차분하게 시간 되시는 대로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주